안녕하세요. 감동의 모든 것입니다. 저희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감동의 모든 것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에게 전액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수많은 외국인들이 하루에도 몇천 명씩 입국하는 인천국제공항. 평화롭기만 하던 이곳에 뜬금없이 한 외국인 소년과 엄마가 한국공항. 경찰에게 붙잡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소년의 목에는 주먹만한 구멍이 뚫려 있고 호스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잠시 후 공항 경찰에게 끌려가며 겁에 질려 있던 외국인 소년과 어머니는 갑자기 공항 안내 데스크에 주저앉아 두 손을 모으고 오열을 하고 맙니다. 과연 이들은 인천공항에서 무슨 일을 겪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외모는 외국인이지만 마음만큼은 그 어떤 한국인보다 한국인답다고 자부하며 살아가고 있는 10살. 아들의 엄마 로렌스라고 합니다. 캐나다에서 태어난 저, 그리고 저희 아들 로버트는 누가 봐도 외국인의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매일매일 한국인들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자인데요. 캐나다에서는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도시가 고향인 저는 지금 한국에 이민을 와서 살게 된 지 약 2년의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물론 한국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지만 왜 조금만 더 빨리 저희 아들 로버트와 함께 한국에 오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매일매일 가지고 살고 있을 정도로 저와 로버트에게 한국은 새로운 삶에 대한 행복을 찾아준 유일한 나라예요. 저에게는 늘 귀엽고 사랑스럽게만 보이는 로버트는 말을 할 수 없는 후두함을 앓고 있는 아이입니다. 이제 10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소년에게 후두함이라니 조금은 생소하신가요? 하지만 로버트는 저희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후두함을 앓고 태어난 다소 특별하고도 슬픈 아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처음 말이라는 것을 내뱉게 되고 언어를 학습하며 성장하지만 저희 아들 로버트는 후두함으로 절제해버린 후두 때문에 그 어떠한 목소리, 심지어는 아주 조그마한 음성도 낼 수 없는 아이죠. 처음에는 로버트의 후두함이 저라는 부모를 만나지 않았다면 챙기지 않았을 텐데라고 생각하며 좌절하기도 했지만 이미 세상에 태어난 로버트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제가 더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로버트가 태어나고 약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저는 비로소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로버트와 함께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신락 같은 희망을 보게 되었죠. 로버트가 태어나기도 전 남편과의 신혼생활 시절 저는 캐나다에서도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한다는 특별도시 퀘벡에서 살아가던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특히나 가난했던 저희 집은 주위 그 어떤 집을 둘러보더라도 캐나다인보다는 중국인이 더 많은 환경이었죠. 이미 제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 부모님 모두가 후두암과 관련된 병으로 돌아간 순간부터 저의 부모님의 마지막을 담당해 주시던 의사분께서는 후두암은 유전력이 상당히 강한 암으로 분류되기에 나중에 자식을 낳더라도 특히 조심해야 된다는 말과 함께 평소 생활 습관에 대해서도 목에 피해를 주지 않는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들었었죠. 하지만 제가 살고 있던 도시인 퀘벡에서는 이러한 깨끗한 생활이 불가능한 도시였어요. 제가 살고 있던 마을의 중국인들은 매일 밤마다 자신의 집 마당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을 피우면서 너무나 매운 연기로 제 목과 코를 자극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이러한 상황은 약 3개월쯤 지났을 때 저의 몸을 완전히 위기로 몰아넣었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목이 따가운 것과 함께 목에 자꾸 무엇인가 이물질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쯤 저는 부모님의 암에 대한 유전력에 조언을 해주셨던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저의 목에 대한 증상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시던 선생님께서는 저의 목에 이미 후두암의 증상이 시작되었다는 진단은 물론 이러한 상태에서 만약 임신을 하게 된다면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후두암에 걸리거나 목에 문제가 있는 상태로 태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절망적인 진단을 내려주셨어요.
하지만 그때는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도 없었고, 저희 나이가 젊었던 상태라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대해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약 처방만으로도 후두암과 관련된 증상이 사라졌던 저는 이러한 의사분의 조언을 까맣게 잊게 되었고 얼마 가지 않아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평소 한국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그때 당시 마을에서 진행하던 한국 여행과 관련된 동아리 모임에 참가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저처럼 한국에 관심이 많은 한 캐나다인 남자를 만나 불같은 연애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동아리 모임에는 저와 같은 캐나다인뿐만 아니라 실제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 분들도 몇 분 계셨는데 저는 그분들과도 꽤 친한 친구 사이가 될 수 있었습니다. 동아리 모임의 한국인 분들은 실제 그 모임을 운영하시던 분들이었기에 저와 남자친구가 한국의 여행에 대한 팁이나 유명 관광 명소들에 대한 궁금증을 물어볼 때마다 직접 여행 코스를 짜주시면서도 어떠한 도시에서는 어떤 대표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까지 정해주실 정도로 매우 친절하신 분들이었죠.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 대학교에 다니야 잠깐 아르바이트도 하며 돈을 벌기 위해 캐나다의 퀘벡에 왔다던 한국인 친구 리나 씨는 저에게는 둘도 없는 매우 중요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그 모임에서 남자친구와 잘 이어질 수 있게 저와 남자친구 사이에서 알게 모르게 도움을 준 사람도 리나 씨였기에 저는 리나 씨와는 모든 얘기를 다 나누면서 친구 사이가 아닌 마치 가족과도 같은 사이로 지내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의대생으로 공부를 쭉 해왔다던 리나 씨는 저의 후두암에 대해서도 자신의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최대한 목에 자극적인 음식과 극도로 온도가 뜨거운 음식은 피하라는 말을 거의 잔소리처럼 매일 할 정도로 저의 후두암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자친구 사이에서 도움을 주던 리나 씨의 활약으로 저는 남자친구와의 결혼도 무사히 치를 수 있었죠. 결혼식을 올리기 전 이미 지금의 아들인 로버트를 임신했었기 때문에 저는 결혼식에서 다소 배가 부른 상태로 입장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행복하고 좋았지만 이러한 행복은 로버트를 출산하자마자 불행으로 바뀌기 시작했죠. 저희 제일 친한 친구였던 리나 씨는 저희 안전한 출산을 위해 직접 캐나다의 출산 전문 병원도 알아봐 주면서 갖은 노력을 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세상에 태어난 로버트는 불행히도 후두암을 앓고 태어났습니다. 출산 예정일보다 다소 이른 시간에 대해 진통이 느껴졌던 저는 무언가 느낌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가지기는 했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배에 힘을 주라는 의사의 말과 함께 저는 기절하고 말았고 잠시 뒤 눈을 떴을 때에는 로버트가 후두암을 가진 채 태어났고 태어나자마자 후두 절제술을 진행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의사분께서도 이러한 사례는 그렇게 흔하지 않은 경우라고 말을 하며 후두암이 유전력이 워낙 강한 것과 함께 제가 살고 있던 퀘벡이라는 도시의 상수도 시설들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이 다소 많이 검출되던 도시인 영향도 있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검사 결과를 말씀해 주시더군요. 태어나자마자 아들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로 아들의 수술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현실은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남편은 세상에 태어난 자기 아들이 후두암이라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며 저와의 결혼은 사기라는 말을 하더군요. 수년의 연애 끝에 아이를 낳게 된 것이었지만 남편은 그저 아이가 후두암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아이를 키우지는 못하겠다며 자신은 책임질 용기가 없다는 말을 하고는 저희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남편은 출산 직후 로버트가 후두암이라는 사실을 알자마자 법원의 정식적인 이혼 절차를 저 몰래 진행하고 있었더군요. 그렇게 남편은 제가 병원에 누워있는 사이 저와 로버트를 버리고는 일정 수준의 위약금만 변호사를 통해 전달하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역시나 남편의 부모님께서도 저희 연락은 전혀 받지 않으셨고 그렇게 저는 세상에 버려진 후두암에 걸린 아들의 엄마이자 유일한 버팀목이 되고 말았죠. 처음에는 저 또한 큰 병을 가지고 있는 로버트를 키울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
그럴 때마다 저희 친구인 리나 씨는 절대 나약한 생각은 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면서 비록 지금은 후두 절제술로 목소리를 잃은 로버트이지만 나중에 의학기술이 발달하게 된다면 2차적인 수술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지 모른다면서 저에게 희망을 놓지 말라는 말을 매일 밤마다 해주었습니다. 그러한 리나 씨의 조언과 저를 버리지 않는 모습에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죠. 하지만 리나 씨는 어느 날 자신이 한국의 대학으로 돌아가야 할 시기가 되었다면서 1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찾아올 테니 자주 연락을 하자며 제 손을 꼭 잡아준 뒤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리나 씨가 떠난 뒤 안타깝게도 로버트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퇴원하자마자 가지고 있던 후두암으로 후두 절제 수술을 이용해 암세포가 퍼져 있던 부위를 제거했지만 너무나 빠른 성장을 하던 성장기답게 암세포가 절제 수술을 했던 주위 다른 세포로 빠르게 퍼져나가며 2차, 3차에 걸친 재수술을 받아야만 했으니까요. 그렇게 로버트는 무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20번이 넘는 후두 수술을 받은 아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6년 중 무려 4년은 병원에 있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저와 로버트는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로버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입을 벌리는 모습조차 보지 못했던 저는 정말이지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캐나다에 있던 그 어떤 학교에서도 로버트와 같은 암을 앓는 학생은 다른 학부모들이 반대해서 받아줄 수 없다고 하는 바람에 로버트는 언어를 배우기는커녕 매일 집에서 저와 집안일을 하거나 근처에 산책을 나가는 정도의 활동만 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캐나다의 모든 학교 기관에서 거부당하던 현실에 지친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캐나다를 떠나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일주일간의 고민 끝에 저는 로버트와 함께 그저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한국에서 조용히 살기로 마음을 먹고 하루아침에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태어나자마자 후두암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던 로버트에게만큼은 편리하게 지낼 수 있는 나라인 한국은 물론 제가 여행으로 경험했던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을 꼭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와 로버트는 정말 많은 준비 끝에 한국의 인천공항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죠. 한국으로 도착하는 비행기에서부터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말을 하지 못한 채 그저 손짓으로만 자신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던 로버트의 모습에 저는 그만 비행기에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무사히 입국 심사를 진행하던 중 제가 맡긴 짐을 찾기 위해 인천공항 안내데스크에 가게 되었는데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곳에 있던 한국인 승무원분께서는 말을 하지 못하고 그저 손짓으로만 표현하던 로버트의 모습을 보고는 로버트가 무언가 위험한 상황에 빠진 것 같다는 오해를 하신 것 같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인 공항 경찰이 저와 로버트에게 다가오더군요. 모든 상황을 설명했지만 로버트가 위험한 상황에 빠진 것 같다고 판단하신 인천공항 경찰분들께서는 저와 로버트를 일단 분리해 놓고 저에 대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버트의 후두암과 관련된 의료 기록이 정말 남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항 경찰분들과 함께 의료데스크에 도착한 순간 저는 너무나 놀라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곳에서 저의 의료 기록을 확인하고 계시던 의사분은 바로 약 8년 전 마지막으로 보았던 저의 제일 친한 친구 리나 씨가 의사로 있었기 때문이죠. 1년에 한 번씩은 메일을 주고받자는 리나 씨의 말대로 리나 씨에게서 메일이 오기는 했었지만 저는 로버트의 후두암과 관련된 상황과 저의 우울증 때문에 제대로 된 답장을 하지 못했기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서로가 멀어지게 되었죠. 저와 저의 뒤에 있던 후두 고정장치를 끼고 있던 로버트를 본 리나 씨는 그제서야 로렌스라며 제 이름을 외치고는 저와 로버트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리나 씨는 요즘 인천국제공항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아이를 이용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경비의 단계가 더욱 올라가서 그런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라는 말을 해주더군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한국이 그만큼이나 안전한 나라라는 것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리나 씨는 무사히 의대를 졸업하고 인천국제공항의 의료데스크에서 근무하고 있더군요. 그렇게 저는 리나 씨와 아주 간단한 지금까지의 삶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저 단순한 잡담들을 늘어놓던 리나 씨는 갑자기 눈이 커지더니 혹시나 저와 연락이 되면 꼭 소개해 주고 싶은 후두암 관련 전문의가 서울에 있다면서 별일 없으면 내일 당장 자신과 함께 그곳으로 노화의 진단을 받아보러 가자는 너무나 고마운 말을 해주더군요. 그리고 그 다음날 로버트와 함께 리나 씨가 소개해준 서울대학교 병원 후두암 센터에 진단을 받으러 간 저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버트의 상태를 확인해 주신 담당 의사분께서는 후두를 절제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힘들기는 하지만 요즘은 성대 전자기기를 이용해 목소리를 내는 훈련을 조금씩 해서 오랜 시간을 가지고 성대의 근육을 조금씩 기른다면 충분히 20대 정도가 되었을 때에는 정상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정말 기적적인 말들을 해주셨어요. 살면서 로버트의 목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저였지만 리나 씨가 소개해준 의사분의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막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함께 온 리나 씨도 한국에서 후두와 관련된 진단은 앞에 계신 의사분이 제일 잘 아신다며 정말 다행이라는 말과 함께 저와 로버트를 안고는 등을 쓰다듬어 주더군요. 그리고 성대 전자기기를 통해 로버트의 옹알이와 같은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 평생을 봉사하며 살기를 말이죠. 저처럼 한국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면 꼭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약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저는 한국에서 장애인 환자들을 대하는 봉사활동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몸이 조금 힘들 때도 있지만 씨와 한국 의사 선생님의 도움으로 로버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힘이 나고 있죠. 그거 한국에서나 되는 거지 여기서도 되겠어? 안 될 게 뭐 있어. 되게 만들면 그만이지. 나는 너무 걱정돼서 죽겠어. 안 되면 어떻게 하니? 걱정 말고 딱 한 번만 믿어봐. 여기 영국에 조용한 한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생전 처음 보는 시설이 넓은 공터 한가운데 들어섰고 오래전 영국의 외곽 시골 사람들이 도시의 신문물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놀라워하고 신기해하는 표정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어놓은 두 모녀는 기뻐서 날뛰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들은 이걸로 큰 돈을 벌게 되었다며 한국에서 보고 온 것을 그냥 따라했을 뿐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찾은 수많은 방문객들은 이게 몇 달 뒤면 없어질 운명에 처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워하는 표정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네요. 대체 한국에서 무엇을 가지고 왔고 사람들은 왜 이토록 줄을 서서 여기에 들어가 보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사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최근에 한국에 다녀온 사루비라고 합니다. 절친한 친구를 만나러 다녀왔던 한국에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목격하고 돌아왔습니다. 싫었던 영국의 긴 여름이 이제는 저에게 행운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제는 여름이 더 길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원래 유난히 여름을 싫어했던 저에게 이번 한국 여행은 큰 반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한국을 제대로 보여준 나은이에게 이 글을 빌어 감사 인사도 전합니다. 나은이와의 인연은 사실 상당히 오래되었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 일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한국에서 전학을 왔다는 친구가 있다며 선생님은 모두들 앞에서 작은 체구의 한 아이를 소개시켜 주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나은이였고 많은 친구들은 나은이에게 반갑게 인사해 주었어요. 하지만 모두들 이상한 것을 눈치채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나은이는 자기소개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영어가 매우 서툴렀고 게다가 나은이라는 이름은 발음도 어려웠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름을 다시 발음해 달라며 말을 걸었지만 나은이는 잘 못 알아듣는 듯 했고 전학 온 첫날부터 말이 안 통하는 친구가 전학 왔다며 다들 나은이와 가까이 지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도 솔직히 그런 나은이의 모습을 보고 영어를 못하는데 학교를 왜 나오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나은이는 며칠 동안 혼자 지내고 있었어요. 생기 없는 표정에 외로워 보였죠.
그러다가 슐츠라는 친구가 지나가다가 물감을 나은이 옷에 쏟아버리는 일이 생겼어요. 슐츠는 매우 당황해하며 나은이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사과하려고 했지만 나은이와 대화가 통하지 않자 그때부터 놀림거리의 타깃으로 삼은 듯해 보였어요. 슐츠의 가벼운 장난을 시작으로 점점 더 나은이를 못살게 구는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나은이는 표정이 좋지 않았지만 영어로 잘 표현을 못하고는 했습니다. 참다 못한 저는 나은이를 놀리려는 친구들이 있을 때마다 그녀를 지켜주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사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저런 행동들이 잘못된 것이고 말을 잘못하면 가르쳐주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놀릴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나은이를 보호해주기 시작했고 제 행동을 본 많은 친구들이 같이 용기를 내서 나은이를 이유 없이 괴롭히는 친구들에게 하지 말라며 강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한 발 더 나아가 나은이에게 영어를 가르쳐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은이는 안 그래도 혼자서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연습해 볼 상대가 없으니 실력이 느리게 늘어가고 있던 것이고 제가 친구가 되어주자 나은이는 빠른 속도로 영어 실력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울하고 소심한 성격인 줄 알았던 나은이는 말이 통하는 친구가 되자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수다스럽고 말도 얼마나 웃기게 하던지 장난기도 많은 친구였어요. 나은이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생겼고 학교 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을 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나은이가 그때 왜 나를 도와주었냐며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명확하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그냥 누군가를 괴롭힌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고 게다가 그 이유가 말을 잘 못한다는 이유에서였잖아요. 그냥 그게 싫어서 도와주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은이는 저에게 상당히 고마운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와 나은이는 그 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저는 몇 달 뒤 영국의 대학교로 진학할 예정이었고 나은이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약 6개월 동안 한국의 대학 입시 시험을 준비한 뒤 한국의 대학에 진학할 것이라고 했어요. 만약 나은이가 영국에 더 남아 있었다면 더 깊은 우정, 더 사이 좋은 친구가 되었을 수 있지만 아쉽게 저희 둘은 서로의 진로를 응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아은이는 한국으로 떠나고 저도 영국에 남아서 평범한 대학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나은이는 영국을 떠나며 한국에 놀러 오면 자기가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꼭 한국에 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저도 정말로 한국에 가볼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얼마 뒤 세계적인 전염병이 유행하기 시작했고 모든 하늘길은 막혀버렸습니다. 나은이는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지만 학교에 가본 적 없이 인터넷으로 수업을 듣고 인터넷으로 시험도 본다고 했어요. 그렇게 서로 근황을 전하다가 자연스럽게 연락 횟수가 뜸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도 대학교를 졸업하고 할 것 없이 놀고 있었습니다.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한국에 가겠다는 약속은 못 지켰죠. 하지만 이제는 하늘길도 다 열렸고 못 가볼 나라는 없었습니다. 이제 어디든지 취직을 해서 일을 해야 할 텐데. 그 전에 어디라도 놀러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저는 나은이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나은이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나은이는 바로 답장을 해줬어요. 아직 대학교 마지막 학년이 하는 한국의 여름방학은 영국과 다르게 2달 늦게 시작한다며 7월 중순에 맞춰서 한국으로 오면 한국 구경을 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흔쾌히 한국에 가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걱정거리 하나가 있었죠. 한국의 날씨를 검색해보니 7월하고 8월이 가장 덥다고 나왔어요. 여름을 힘들어하는 저는 쉽지 않은 여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나은이의 방학에 맞춰서 한국에 가게 되었고 저는 공항에서 나은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나은이를 기다리며 느낀 점 하나는 지금 공항의 실내 온도는 너무나 쾌적하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에어컨이 너무 강하지도 않고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외부에 나가는 것은 두려웠어요. 실내에서는 온도 조절이 가능하지만 외부의 온도는 상당히 더울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리고 역시나 한국의 외부 온도는 상당히 무더웠습니다. 제가 더위에 유난히 약한 것을 잘 알고 있는 나은이는 최대한 신뢰가 있는 곳으로 저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런 것은 실제로 가능했는데 한국에서는 건물들이 매우 촘촘한 편이었고 건물과 건물을 통해서 다니면 햇볕을 피하면서 다닐 수 있었고 대부분의 건물들은 적당한 온도로 냉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것과 반대로 한국의 여름은 지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은과 같이 다니지 않고 저 혼자 한국을 돌아볼 때도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에 놀랐습니다. 과거 제가 영어를 못한다고 나은이를 놀렸던 친구들에게서 나은이를 지켜주었듯이 그리고 그 이유가 말 못한다고 그렇게 괴롭히는 것만큼 치사하고 못된 짓은 없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한국 사람들도 제가 한국어를 못한다고 해서 저를 무시하거나 저에게 사기를 치려는 사람은 없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유럽으로 가족 여행을 갔을 때 이탈리아어를 못한다고 해서 현지인들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했던 식당. 그리고 말이 안 통한다고 버럭 화내는 이탈리아 사람들 안 좋은 경험이 있었지만 한국 사람들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서 정말 감동이었던 기억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저는 한국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마는데요. 큰 번화가 한 구석에 놀이터가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물놀이가 한창이었어요. 그냥 일반적인 아이들의 놀이터와 다름이 없어 보였던 것과 달리 자세히 보면 여기저기서 물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고 아이들은 신난 표정으로 물이 흥건한 놀이터에서 뛰어내리고 있었어요. 심지어 바닥에는 수영장 풀처럼 물이 고여 있기도 했어요. 저는 나은이에게 저게 뭐냐고 물었고 나은이는 한국은 여름만 되면 놀이터를 물놀이터로 바꿔서 운영한다며 아이들에게 수영장에 가지 않고도 물놀이를 즐길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신기해서 안장서 구경이라도 더 해보자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 장면을 봤을 때 저는 영국에서도 이게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했고 취직을 생각하고 있던 제가 평범한 직장인이 아니라 사업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영감을 얻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영국에서 적용시키기 매우 어려운 것 하나가 있었는데 많은 아이들이 있었지만 자신들의 짐을 바닥에 아무렇게나 방치해두고 있었어요. 물론 차분하게 잘 구석 한 켠에 두기는 했지만 아무도 그것을 관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누구든지 남의 짐에 손을 떼는 일은 없었고 수많은 사람들 속에 질서가 명확해 보였어요. 영국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저는 그래도 해결책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는지는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그 충격적인 물놀이터의 모습을 보고 깊은 생각에 잠겼고 더위 따위는 내게 중요하지 않아졌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내가 새로 구상할 사업에 대한 구조를 떠올리기 바빴으니까요. 그렇게 영국으로 돌아가서 제가 시도해 볼 사업에 대해서 고민도 하면서 한국 여행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나은이 손에 이끌려서 한국의 미용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미용실은 놀랍도록 저렴했고 놀랍도록 미용사들의 실력은 대단했습니다. 영국에서는 한국보다 더 높은 비용, 더 많은 대기 시간이 필요했던 것과 반대로 한국의 미용실은 너무나 쾌적했고요. 그리고 다양한 스타일링이 구사가 가능했습니다. 사실 저희 엄마가 미용사라서 영국에서 미용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영국에 있을 때 나은이를 데리고 가서 엄마한테 커트를 몇 번 부탁한 적이 있어요. 저랑 나은이는 영국에서 미용실에 가는 비용이 들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영국 사람들은 미용실에 많은 돈을 가져다 줘야 하는 상황이죠. 하지만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요금에 높은 수준의 헤어스타일링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또 한 가지 영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갔던 곳은 아주 큰 미용실이었는데 한 구석에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작은 실내 공간이 있었고 그곳에 방문하는 주부들은 자녀들을 그곳에서 놀게 해두고 자신은 머리 손질을 받는 장면이었죠. 한국에서 보고 온 것들을 통해서 저는 제 모든 사업 구상을 완료했습니다. 영국을 돌아와서 엄마에게 내가 한국에서 보고 온 것들을 말하고 제 머릿속에 있는 사업 구상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일단 엄마가 운영하고 계시는 미용실 뒤쪽에 큰 공터가 있는데요.
일단 그곳을 임대해서 거기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든 뒤 그리고 사방에서 놀이터 쪽으로 물을 분사하는 호스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미끄러지지 않게 바닥은 고무 재질을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서 웬만하면 넘어지지 않게 해놨고요. 그래도 혹시라도 넘어질까 봐 사방에 충격 완화제를 달아놨습니다. 바닥 매트처럼 푹신한 재질로 말이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개인 짐을 아무데나 방치해놨다면 저는 여기다가 라커룸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그 해결책을 찾았고요. 게다가 놀이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의 부모들에게는 미용실 할인권을 제공해서 부모들은 미용실에서 헤어 스타일링이나 가볍게 네일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했고요. 그리고 짧은 여름이었지만 엄마가 운영하시는 미용실은 사람들로 넘쳐났고 제 놀이터에도 엄청난 매출이 나왔습니다. 날이 추워지자 결국 놀이터는 닫아야 했고 아쉽다며 내년에도 운영하는 게 맞는지 물어보는 아줌마 아저씨들도 많았어요. 당연히 내년도 오픈을 할 예정이니 꼭 찾아와 달라는 인사를 하는 게 제가 해야 할 가장 많은 일거리였습니다. 아쉽게도 물놀이터는 내년을 기약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번 겨울에는 그곳을 눈썰매장으로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기존의 락커들과 미용실에 대한 할인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주변 마을의 눈치 빠른 사업가들은 제 아이디어를 사겠다며 저에게 시설을 지어줄 수 있는지 의뢰를 하기도 하고요. 한국에 다녀와서 그냥 한국의 시스템들을 합쳤을 뿐인데 저는 친구들이 취직해서 직장을 다니는 것보다 더 많은 돈벌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엄마가 운영하시는 미용실도 단골이 늘어나게 되었고요. 솔직히 저보다 엄마가 돈을 더 벌게 되었지만 딸이 할 수 있는 효도 중 하나 아니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은이에게도 제가 하게 된 일에 대해서 말해주기도 했어요. 나은이는 한국에서는 그냥 시에서 무료로 하는 한시적인 이벤트인데 그걸 영국에 가지고 갈지 몰랐다며 놀라하는 반응이었고요. 그리고 한국의 미용실에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즈룸에 두고 자신들의 머리를 손질받는 것을 보고 그것을 합쳤다고도 말하니 나은이는 생각보다 사업 별거 없네 라며 놀라는 반응이었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새로운 것들이 빠르게 생기고 빠르게 유행을 타고 없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그 중에 좋은 사업 아이디어가 될 만한 것들도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한국에 다녀오려고 해요. 이번에는 그냥 무작정 한국을 둘러보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뭘 하고 있는지 자세히 보고 오려고 해요. 이번에는 새로운 먹거리 같은 걸 중점으로 보고 오려고 합니다. 저에게 사업가의 길을 걷기 위한 초석을 다져준 한국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 나은이를 도와준 제 선택이 이렇게까지 이어질 줄은 몰랐던 것처럼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외면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게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행이 다가오는 게 아니라 혹시 모를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엘살바도르의 한 가정집 한국같이 후진 곳에 살겠다고 한국에 갈 거면 당장 이혼해. 한국으로 가겠다는 말에 이혼까지 해야 했던 이 가족은 한국을 직접 경험한 후에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과연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엘살바도르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과거의 기억만 떠올린 채 다른 나라를 후진국이라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것만큼 어리석고 부질없는 짓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고집만 내세우며 귀를 막는 것은 자신은 물론 가족들까지 힘들게 하는 법이니까요. 저와 남동생은 엘살바도르의 수도인 산살바도르에서 살았어요. 관광 사업을 하시는 어머니와 축구 코치로 일하던 아버지 덕분에 저희는 부유한 유년 시절을 보낼 수 있었고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사는 엘살바도르의 수도는 남미의 파리라 불리며 하루에도 몇 번씩 셀 수 없을 만큼의 관광객들이 몰려들었고 이로 인해 저희 어머니께서는 돈을 갈고리채로 끌어담으셨죠. 어머니는 돈을 많이 벌어오시는 만큼 저희에 대한 투자 역시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피겨와 발레를 배우기 위해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도 했네요. 남동생의 경우에는 골프와 테니스를 배우기 위해 비싼 과외 수업을 받기도 했고요.
아버지께서는 사업이며 자식들을 살뜰히 챙겨주는 어머니의 모습에 감동하며 항상 어머니를 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 어머니와 결혼을 한 것이라도 이야기를 할 만큼 어머니를 아끼고 사랑해 주셨어요. 하지만 제가 17살이 되었을 무렵 뉴스며 신문에서는 엘살바도르의 경제가 침체됐다는 내용이 쉴 새 없이 흘러나오며 저희 가족의 행복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경제에 관심이 없던 저였지만 이대로 가다간 엘살바도르 전체가 빈곤해질 수도 있다는 내용의 기사는 참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물어보기도 했네요. 저희 가족도 가난해지면 어쩌냐고요.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콧방귀까지 끼시며 손사래를 치시더군요. 그런 건 빈곤층이나 일반 서민에게만 해당되는 거라면서요. 그러나 얼마 안 돼 화폐의 가치가 폭락하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평소 경제에 대해 관심이 많던 아버지께서는 온 가족이 함께 한국으로 가자고 제안하셨죠. 다른 여러 나라 중에 한국만큼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없는 나라는 찾기 힘들다는 것이 그 이유였어요. 아버지께서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에서 말씀하신 것이었지만 왜 할아버지는 아버지의 말씀에 화를 내시며 반대하셨어요. 나라의 부도를 경험한 데다가 위험천만한 분당 국가를 왜 돈과 시간을 들이면서까지 가냐고요. 아버지께서는 현재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고 살기 좋은 나라인지 말씀하시며 외할아버지와 어머니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국으로 이민을 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평생 싸운 적도 없던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는 언성을 높이면서까지 싸움을 하셨어요. 엘살바도르에 남기를 바라는 어머니와 한국에 가길 원하는 아버지 사이의 갈등은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결국 두 분은 이혼을 선택하며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네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이가 멀어지자 저와 남동생도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었고요. 어머니 옆에 남아있기를 바라던 저와 다르게 남동생은 아버지와 함께 한국에 가고 싶어 했거든요. 아버지가 한국으로 떠나신 후 어머니께서는 패키지 여행의 가격을 낮추면서까지 관광객들을 모으려 노력하셨어요. 그렇지만 어머니의 노력과는 다르게 엘살바도르의 경제가 나빠졌다는 이야기는 뉴스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이로 인해 어머니의 노력과는 다르게 관광객의 발걸음은 뚝 끊기고 말았죠. 현저하게 줄어든 수입으로 어머니께서는 골머리를 앓으셨어요. 앞으로 먹고 살 걱정을 하는 것만으로도 한숨이 나왔지만 고혈압을 앓고 계시던 할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짐에 따라 어머니의 한숨은 깊어지기만 했네요. 그래도 하루가 다르게 힘들어지는 주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저희는 그나마 나은 형편이었어요. 외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건물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인해 그나마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는 되었으니까요. 간신히 의식주만 해결하는 현재의 상황에 어머니께서는 무척이나 힘들어 하셨어요. 자꾸만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저희 모녀의 생계를 책임져 주던 건물의 수입이 잘 나오지 않기도 했고요. 매달 내는 월세가 감당이 안 되던 세입자들은 집세를 내지 않고 적반하장으로 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로 인해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해졌고 저는 레스토랑에서 서빙 일을 하며 간신히 돈을 벌었어요. 열 몇 시간 동안 일하는 것에 비해 받는 돈은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런 것을 따질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에 갓 남동생은 3년 만에 연락에 어머니와 저를 한국으로 초대하더라고요. 대학교에 가게 되었으니 가족끼리 한번 보자면서요. 남동생이 대학교에 갔다는 말에 참 부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했어요. 가족 모두가 한국에 갔다면 저도 남동생처럼 대학교에 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와 남동생이야 무척이나 보고 싶었지만 간신히 수프만 떠먹고 사는 저희의 형편에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구한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았기에 다음에 보자며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미 아버지께서 비행기 티켓 예매를 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을 말하자 남동생을 보고 싶어 하시던 어머니께서도 함께 한국으로 가게 되었죠. 아버지와 남동생을 보기 위해 비행기를 타긴 했지만
사실 외할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다 보니 한국에 대해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천공항에 발을 들이자마자 기겁을 하고 말았네요. 인천공항은 어렸을 적 갔던 미국과 비교해 보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거대한 데다가 시설까지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아마 아버지와 남동생이 미리 플랜카드를 들고 있지 않았다면 분명 길을 잃어 국제적인 미아가 됐을 게 분명했고요. 아직 인천공항 밖을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시설은 엘살바도르가 제일 잘 나가던 시절과 비교해 보아도 압도적으로 차이가 났을 거예요. 엘살바도르의 경우에는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아 이국적인 멋스러움이나 축구에 대한 전문 지식이 높긴 했지만 이 정도까지 주변 시설이 잘 발달돼 있지는 않았으니까요. 목을 빼 여기저기 두리번거리자 아버지께서는 갈 길이 멀다며 공항에서 식사를 해결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티를 내지 않았지만 식당가에 내려가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항에 면세점이 있는 것이야 당연했지만 공항 안에 이렇게 다양한 음식점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생소하더라고요. 한 식당에 들어와 아버지가 주문을 하는 사이 어머니와 저는 계속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귀중품을 손에 꼭 들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주변에 있던 소매치기가 핸드폰이나 지갑 같은 귀중품을 훔쳐서 달아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주위를 살피며 경계를 하는 저희와 다르게 아버지와 남동생은 테이블 위에 지갑이나 핸드폰을 올려놓고 물을 떠오거나 화장실을 가더군요. 이런 모습을 보자 어머니께서는 조심성 없이 군다며 남동생을 꾸짖기도 하셨어요. 그러자 남동생은 웃음을 터뜨리며 오히려 저희 모녀가 더 수상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걱정이 된 제가 훔쳐가면 어쩌냐고 묻자 남동생은 자신도 처음에는 지갑이나 귀중품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자리를 비우는 것이 적응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지만 한국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서 한국에 소매치기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때부터는 안심하고 한국 사람들처럼 행동했다더라고요. 처음에는 남동생이 장난을 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아무리 선진국이라고 할지라도 소매치기와 좀도둑이 없는 나라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치지 말라며 화를 내기도 했지만 주위를 둘러보니 남동생의 말처럼 핸드폰과 지갑을 테이블에 올려두었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도둑 문제야 해결이 됐다고 치지만 한 가지 더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신경 써 주문한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 말이에요. 아버지께서는 분명 저나 어머니를 위해 신경 써서 음식을 주문했을 텐데 입맛에 맞지 않아 잘 먹지 못하면 그것만큼 또 미안한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한식은 엘살바도르의 음식보다도 입에 더 잘 맞더라고요. 특히 돼지고기가 듬뿍 들어간 제육볶음은 참 맛있었어요. 사실 엘살바도르에서는 거지도 소고기는 먹는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소가 넘쳐났지만 그에 비해 돼지는 턱없이 부족했기에 돼지고기는 가격도 무척이나 비쌌습니다. 엘살바도르에 있는 동안 간신히 한 끼만 해결하는 정도였기에 한국의 한식은 더욱 달게 느껴졌죠. 식사를 마치고 난 뒤에는 고속버스를 타고 오송역까지 갔어요. 아버지와 남동생이 살고 있는 세종에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KTX에 탑승했을 때 저와 어머니는 입을 떡 벌리며 놀랐네요. 버스에 그렇다고 쳐도 한국의 KTX는 다른 나라의 기차와는 사뭇 달랐어요. 자리가 촘촘하게 붙어 있어 편하게 갈 수 없는 다른 나라의 기차와는 달리 KTX는 자리가 널찍한 데다가 자판기까지 있었거든요. 물이나 간단한 과자를 살 수 있도록 말이에요. 자기 자리에서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콘센트가 있는 것 역시도 놀랍게 다가왔고요. 어디 그뿐인가요? 핸드폰 충전기를 가져오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통로 중간중간에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기까지 했죠. 그리고 핸드폰을 충전하는 사람들을 보며 한국의 치안이 얼마나 좋은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네요. 다른 나라였다면 소매치기들이 자기 핸드폰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자리에 서서 계속 핸드폰 주의를 지키고 있었을 텐데 한국의 경우에는 핸드폰을 충전시켜 놓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으니까요.
다 약속이라도 한 듯 주인이 없는 귀중품을 탐하지 않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도 보지 못한 일이었어요. 이쯤 되니 왜 할아버지가 거짓말을 하셨던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한국이 엘살바도르보다 못 살았던 후진국이었다는 이야기 말이에요.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을 지날 때는 하늘까지 닿을 정도로 높게 솟은 잠실타워와 주변 곳곳에 자리 잡은 세련된 빌딩들의 모습에 깜짝 놀랐는데요. 세종 근처는 엘살바도르의 시골과 비슷한 구석이 있었어요. 아직 자라지 않아 초록빛을 띤 벼들이 무성한 모습은, 엘살바도르의 잔디에 가득한 소들이 풀을 뜯어먹는 모습은 무척이나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발달한 한국이라고 해도 서울을 제외하면 볼 것이 많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종역에 도착하자 제 말에 반박이라도 한 듯 이국적인 도시의 모습이 펼쳐지더라고요. 서울이 화려한 풍경으로 관광객들의 이목을 끄는 매력이 있었다면 세종은 자연과 어우러져 거주하기에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도시였죠. 서울에 비해서는 작은 규모의 도시였지만 아버지가 말하길 지내기 참 좋은 곳이라고 하더군요. 남동생 역시도 엘살바도르보다 세종이 훨씬 살기 좋다고 말했고요. 아버지와 남동생은 한국으로 귀화할 마음까지 있다고 하니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을 만큼 한국이 얼마나 외국인들에게 관대한 나라인지, 세종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알게 되었네요. 급하게 서류 준비를 마친 뒤 한국으로 왔기 때문에 아버지와 남동생은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해요. 아무리 한국이 외국인들에게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한국어를 알아야 일자리도 구하고 소통을 하며 지낼 수 있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한국어는 영어와는 완전히 다른 만큼 어려웠기에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한국어를 배워야 하나 걱정이 앞섰다고 하더군요. 축구 코치의 경우에는 얼마나 아이들을 잘 지도하느냐가 중요했지만 그래도 한국어는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하잖아요. 걱정을 하던 차 아버지를 축구 코치로 고용한 초등학교에서는 먼저 나서서 아버지가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고 했어요. 정부에서 외국인들을 위해 마련한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덕분에 아버지와 남동생은 돈 한 푼 내지 않고 한국어 공부를 할 수 있었고요. 아버지께서는 현재 지내는 임대 아파트 역시도 학교 측의 배려로 인해 들어갈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일반 아파트와 엘살바도르의 아파트가 별반 다를 것이 없었지만 한국의 아파트는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바닥에 따뜻하다는 점이었죠. 엘살바도르에서 겨울을 보낼 때는 아무리 히터를 틀어놓아도 바닥은 차갑기 그지없었기에 감기에 걸리기 일쑤였기에 한국의 난방 시스템이 참 대단하다고 느끼게 되었네요. 알고 보니 한국은 예전부터 온도를 이용해 바닥을 따뜻하게 유지해 왔다고 해요. 지금까지도 그 전통이 이어져 바닥이 따뜻하도록 난방 시스템에 신경을 쓴 것이었고요. 그 어느 때보다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는 아버지와 남동생을 보며 부끄럽지만 어머니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아버지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고 온 가족이 한국에 왔었다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은 물론 저도 남동생처럼 대학교에 입학하여 원하는 공부를 배울 수도 있었잖아요. 어머니께서도 생계 걱정을 하지 않고 여유롭게 지낼 수 있는 일이었고요. 그런데 집 구경을 마친 어머니께서는 갑자기 오열을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라자 어머니께서는 모든 일을 자기가 망쳤다며 자책을 하셨죠.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동안 아버지께서는 세종에 정착을 한 뒤 어머니에게 계속해서 한국에 오라고 권유를 하셨더군요. 엘살바도르의 경제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니 한국에 와서 다 같이 지내자면서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어머니께서는 거절을 하셨죠. 남동생이 3년 만에 연락을 해온 것도 이 때문이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외할아버지의 말만 믿고 한국을 후진국 취급한 자신이 죄인이라며 괜히 딸인 저만 고생시켰다고 말씀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부탁을 하기도 했네요. 자신은 어찌 돼도 괜찮으니 저만이라도 한국으로 데려와 잘 지낼 수 있게 도와달라고요.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가족끼리 왜 생이별을 하냐며 어머니에게도 같이 한국에 와서 지낼 것을 권유하셨어요.
그렇게 모든 오해가 풀린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는 재결합을 약속하셨고요. 비자 발급을 받고 온 아버지나 남동생과 다르게 저희 모녀는 한국에서 지낼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엘살바도르로 돌아온 후부터 한국에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서류 준비를 하는 중이에요. 비록 오해로 인해 한국에서의 생활을 늦게 시작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저희 네 식구가 좋은 곳에서 살 수 있게 됐다는 생각에 행복하기만 합니다. 만약 한국에 오라던 남동생이 제안을 거절했다면 지금도 엘살바도르에서 고생하며 살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자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동의 모든 것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